제87화 동작대의 잔치 제1장 동호군이 배를 저어 도망치자 제갈량은 군사들에게 적을 쫓지 말라 명했다. 그와 더불어 형주로 돌아간 유비는 장수들에게 상을 내려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쓰러진 주유는 부하들과 함께 시상군으로 돌아갔고 장음 등 일행은 남서성으로 돌아가 그간의 정황을 손권에게 보고했다. 손권은 치미는 분노를 이기지 못했다. 곧 정보를 도독으로 삼고 군사를 일으켜 형주를 치려했다. 때마침 주유가 군사를 다시 일으켜 원한을 풀게 해달라고 청하는 서찰을 보내왔다. 이에 손권이 형주를 치려는 마음을 굳히자 책사장소가 말렸다. 아니 됩니다. 조조가 밤낮 적벽대전에서의 원한을 갚고자 벼르면서도 군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유비와 손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공께서 한때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서로 삼키려 든다면 조조는 반드시 그 허점을 비집고 들어올 것이고 그리 되면 나라의 형세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옆에 있던 책사 고흥도 거들었다. 그러하옵니다. 허도에서 어찌 이곳에 세작을 풀어놓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유비와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면 조조는 반드시 유비를 끌어들일 것입니다. 유비 또한 동우가 무서워지면 반드시 조조에게 투항할 터이니 일이 되면 강남이 언제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손권이 원탄 고흥에게 물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소? 지금으로서는 사람을 허도로 보내 유비를 형주목으로 삼도록 임금께 청구하는 것보다 좋은 계책이 없습니다. 조조가 이 사실을 알면 두 집안의 유대가 공고하다고 생각해 감히 동남쪽으로 군대를 보내지 못할 것이고 유비 또한 주공을 원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뒤에 신복을 시켜 이간책으로 조조와 유비를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 틈을 타서 도모하면 형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탄의 말씀이 매우 훌륭하오. 그렇다면 누구를 사자로 보내는 것이 좋겠소? 이곳에 조조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를 사자로 보내면 좋을 것입니다. 그게 누구요? 손권이 묻자 고흥이 한쪽을 보며 대답했다. 저기 화음이 있습니다. 어찌 보내지 아니하시는지요? 손권은 크게 기뻐하며 유비를 형주목으로 추천하는 글을 써서 화음에게 주어 허도로 보냈다. 명을 받은 화음은 길을 떠나 허도로 갔다. 그곳에 당도하여 조조를 찾았으나 허도엔 없었다. 그는 새로 지은 동작대의 낙성식을 위해 여러 신하들과 함께 업군에 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화음도 허도를 떠나 업군으로 향했다. 제2장 건한 15년 봄, 낙성식이 거행되는 장수가의 동작대는 실로 장대하고 화려한 건축물이었다. 중앙에 세워진 것이 동작대였고 왼쪽에 세워진 것은 웅룡대, 오른쪽에 세워진 것은 금봉대였다. 각각의 높이는 10길이나 되었고 위에는 2개의 다리를 놓아 3개의 누대가 서로 통하게 했다. 각 누대에 만들어진 수많은 문과 수많은 방들은 황금빛과 푸른빛이 어우러져 휘황찬란하기 짝이 없는데 진나라의 문헌 업중기에 따르면 누대 위에 세워진 방들은 무려 120개나 되었다고 한다. 이날 낙성식에 참가한 조조의 차림새 또한 화려했다. 머리에는 보석 박은 금관을 쓰고 몸에는 초록색 비단옷에 옥띠를 두르고 발에는 진주로 장식한 신발을 신은 모습이었다. 거기다 조조는 대위에 높이 앉고 문관백관들은 모두 그 밑에 시립한 모양이 마치 어전회 같았다. 조조는 무관들의 활솜씨를 보고 싶어 했다. 그래서 좌우에 신하를 시켜 서천 비단으로 만든 붉은 전포 한 벌을 수양버들 가지에 걸어놓고 그 밑에 관역을 설치한 다음 100걸음 밖에서 활을 쏘도록 했다. 전포란 싸움할 때 입는 겉옷을 가리킨다. 시아부리의 무관들은 두 패로 나뉘었다. 성이 조시인 사람들은 붉은 겉옷을 입고 조시가 아닌 사람들은 녹색 겉옷을 입게 했다. 각기 좋은 활과 화살을 갖춘 이들은 모두 안장 위에 앉아 말을 멈추고 명령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조조가 영을 내렸다. 관역의 붉은 동그라미를 맞힌 자에겐 적이 걸린 비단 점포를 주겠지만 못 맞히면 물 한 사발을 들이켜야 하느니라. 호령이 떨어지자 붉은 옷주에서 한 소년 장군이 날쌔게 말을 몰고 나왔다. 사람들이 보니 바로 조유였다. 그는 나는 듯이 말을 몰며 3번 왔다 갔다 하더니 화살을 먹인 시위를 힘껏 당겼다. 바람을 가르고 날아간 화살은 붉은 동그라미에 정확히 박혔다. 징소리와 북소리가 일제히 울리고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두 갈채를 보냈다. 대위에서 지켜보던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저건 우리 집 천리구로구나. 천리구란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좋은 망아지라는 뜻으로
뛰어난 자손을 칭찬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조조가 사람을 시켜 나뭇가지에 걸어둔 비단 전포를 걷어다가 조유에게 주려 할 때 녹색옷 조에서 누군가 말을 타고 손살같이 튀어나오며 외쳤다. 승상의 비단 점포는 우리 다른 성바지에게 양보하셔야지. 집안 사람들이 새치기 가도록 놔두시면 안 됩니다. 조조가 보니 그는 다름 아닌 문빙이었다. 의외의 의견개진에 말문이 막힌 조조가 침묵하고 있는 사이에 여러 관원들이 외쳤다. 우선 문빙의 활솜씨나 구경해봅시다. 이에 활을 집어든 문빙이 말을 달리면서 단살에 붉은 동그라미를 쏘아 맞췄다. 무사람이 환호성을 올리고 징소리 북소리가 어지럽게 울렸다. 문빙이 시중드는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빨리 가서 비단 점포를 걷어오너라. 그러자 이번에는 붉은 옷조에서 또 하나의 장수가 나는 듯이 말을 달려나오더니 목청을 돋구었다. 조유가 먼저 맞췄는데 어찌 그대가 채가려 하는가? 내가 그대 두 사람의 활솜씨를 모두 뭉개버릴 터이니 잘 보거라. 그리고 힘껏 활을 당겨 붉은 동그라미를 쏘아 맞췄다. 모두들 일제히 환호했다. 그 사람을 보니 다름 아닌 조웅이었다. 그가 비단 점포를 막 가져가려 할 때였다. 녹색 옷조에서 또 한 장수가 나와 활을 높이 쳐들며 외쳤다. 너희 세 사람 활솜씨에 뭐 신통한 게 있느냐? 내 솜씨를 한번 보아라. 여럿이 보니 바로 장압이었다. 그는 나는 듯이 말을 달려오다가 몸을 젖히며 뒤로 활을 쏘아 붉은 동그라미를 맞췄다. 장압의 화살까지 모두 4대의 살이 관역 동그라미에 가지런히 꽂힌 모습을 보자 모두 감탄사를 내뱉었다. 희야 대단하구나. 뛰어난 활솜씨다. 이에 장압이 으스대는 말투로 말했다. 이제 비단 점포는 내 것이렸다. 그러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붉은 옷조에서 다시 한 장수가 말을 달려나오며 큰 소리로 외쳤다. 몸을 젖혀 뒤로 쏜 것이 뭐 그리 대수냐? 동그라미를 쏘아 맞히는 내 솜씨나 구경하거라. 여럿이 보니 다름 아닌 하후연이었다. 그는 말을 급히 몰아 경계 입구까지 가더니 몸을 휙 돌려 활을 쏘았다. 화살은 가지런히 박혀있는 4대의 화살 속에 정확히 날아가 박혔다. 다시 징소리와 북소리가 일제히 울리자 하후연은 말을 멈춘 채 활을 들고 외쳤다. 자, 이만하면 비단 점포는 내 차지가 아니겠느냐? 그러자 그 말에 대꾸나 하듯 이번에는 녹색 옷조에서 한 장수가 튀어나오며 큰 소리로 외쳤다. 비단 점포는 잠시 놔두어라. 나 서왕이 가질 것인즉. 뭐? 그대가 무슨 활재간이 있다고 내 전포를 빼앗겠다는 것이냐? 하후연의 힐문에 서왕이 맞받아쳤다. 동그라미나 쏘아 맞히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냐. 내 간단히 점포 취하는 것이나 보고 있거라. 서왕은 활에 화살을 먹여 멀리 있는 수양뻗을 가지를 향해 쏘았다. 날아간 화살은 비단 점포가 걸려있는 가지를 보기 좋게 맞췄다. 이에 가지가 뚝 부러지면서 거기 걸려있던 비단 점포가 떨어지자 서왕은 번개처럼 달려가 그 전포를 주워 입고 말을 몰아 대 앞까지 온 뒤에 큰 소리로 인사말을 했다. 승상, 점포를 잘 입겠습니다. 그의 귀신 같은 재주에 조조와 묵관원이 모두 혀를 에두르며 감탄했다. 서왕이 말머리를 돌리는 순간 갑자기 대 옆에서 녹색 옷을 입은 한 장수가 튀어나오며 큰 소리로 외쳤다. 비단 점포를 어디로 가져갈 셈이냐? 어서 벗어 내게 넘겨라. 여러 사람이 보니 바로 허저였다. 서왕이 말했다. 비단 점포는 이미 내가 입었거늘 내 어찌 감히 억지로 빼앗으려 드느냐? 허저는 더 대답하지 않고 비단 전포를 빼앗기 위해 곧바로 말을 몰아 달려들었다. 두 마리의 말이 서로 접근하자 서왕은 활로 허저를 후려쳤다. 허저는 한 손으로 활을 맞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서왕을 붙들어 안장에서 확 끌어내렸다. 이 바람에 서왕은 활을 놓고 말에서 훌쩍 뛰어내렸다. 허저 역시 말에서 뛰어내리더니 서왕과 드자비를 하면서 서로 치고받았다. 무엇들 하느냐? 뜯어 말리지 않고. 조조가 영을 내리자 여러 장수가 한꺼번에 달려들어 두 사람을 떼어놓았다. 그러나 그 북새통에 비단 점포는 찢어져서 엉망이 되고 말았다. 둘 다 위로 올라오라. 조조는 싸우던 두 사람을 불렀다. 대 위에 올라와서도 두 사람은 서로 으르렁거렸다. 서왕은 두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았고 허저는 어금니를 갈면서 서로 잡아먹을 듯한 모습이었다. 이를 본 조조는 만면에 웃음을 띠며 말했다. 둘 다 노여움을 거두라. 나는 공들의 용맹을 보고 싶었을 뿐이다. 어찌 비단 점포 하나를 아끼겠느냐. 그리고는 장수들을 다 대 위로 불러올려 촉당에서 나는 값비싼 서천비단을 한 표씩 내려주었다. 장수들은 각각 고마움을 표시했다.
조조는 서열에 따라 자리에 앉게 했다. 이어 풍악이 흥겹게 울리는 가운데 산의 진미가 상 가득히 나왔다. 문관과 무관들은 서열에 따라 술잔을 들고 예를 갖춰 서로 술잔을 주고받았다. 조조가 여러 문관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미 무장들은 말을 타고 하는 활쏘기 시합을 벌여 흥을 돋우고 위용도 충분히 뽐냈소. 이제 공들은 모두 학식이 풍부한 선비들로 이 높은 데까지 올라왔으니 어찌 아름다운 글을 지어 오늘의 경사를 기념하지 않을 수 있겠소. 문관들이 모두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분부 받들겠습니다. 제3장 이때 조조 곁에는 왕랑, 종효, 왕찬, 진림 등 건한시대에 쟁쟁한 문인들이 많았다. 이들 문관들은 모두 시를 지어 바쳤는데 그 시들 가운데는 조조의 높은 공덕을 칭송하면서 그가 하늘의 명을 받아 마땅하다, 다시 말하면 임금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을 나타낸 글이 많았다. 지난날 동탁은 옛 임금을 없애고 새 임금을 세우는 폐립을, 원소는 중앙정부와 따로 서는 변립을, 원술은 스스로 나라를 세우는 자립을 주장하고 나섰으나 조조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시를 지어 바친 문관들은 모두 조조의 반응을 기다렸다. 바쳐진 시들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난 뒤에 조조는 웃으며 말했다. 공들의 글이 아름답기는 하나 지나치게 나를 칭찬하고 있소이다. 나는 본디 어리석고 고루한 자로 처음에는 효렴으로 청거되었소. 그 뒤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 소연 동쪽 50리 되는 곳에 공부방을 짓고 봄 여름에는 공부하고 가을 겨울에는 사냥이나 하면서 천하가 태평해지면 벼슬길로 나아가려 하였는데 뜻밖의 조정에서 나를 정군교위로 징발하시었소. 그래서 오로지 나라를 위해 역적을 토벌하고 공을 세우다가 죽기로 뜻을 바꾸었지. 죽은 뒤 내 묘비에 한나라고 정서장군 조우지묘라 쓰여진다면 내 평생 소원은 그것으로 족하다 생각하였소. 그래서 동탁을 토벌하기로 마음먹고 황건적을 섬멸한 이래 원수를 제거하고 여포를 무찌르며 원소를 처부수고 유표를 항복시켜 드디어 천하를 평정하게 되었던 거요. 게다가 이 몸은 재상이 되어 신하로서의 귀가 이미 극에 달하였거늘 무엇을 더 바라겠소이까. 조조는 여기서 술 한 잔을 들이킨 다음 다시 말을 이었다. 만일 이 나라에 나 한 사람이 없었다면 몇 사람이 황제라 칭하고 몇 사람이 왕이라 칭하였을지 모루. 어떤 사람은 내게 권력이 편중되었다고 함부로 추측하면서 내게 딴 마음이 있지 않은가 의심하지만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오. 나는 늘 공자님께서 문왕의 높은 덕을 칭송하던 것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두고 있소. 그러나 내가 병권을 다른 이에게 내놓고 책봉받은 무평후의 직위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오. 일단 병권을 내놓으면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가 죽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 진실로 걱정되기 때문이오. 이에 어쩔 수 없이 헛된 명성에 연연하지 않고 다가올 화에 실질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이오. 공들 가운데는 이런 내 속뜻을 아는 이가 없구려. 솔직한 듯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주나라를 연 무왕의 아버지 문왕에 비유한 말이었다. 결국 새 나라를 열겠다는 신립의 뜻이 아닌가. 엄청난 암시에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저라며 말했다. 비록 이윤과 주공이라 할지라도 승상께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를 두고 뒷사람은 다음과 같이 읊었다. 주공도 유언비어 두려워한 적 있고 왕망도 겸손하게 선비를 대했는데 만일 그때 그들이 갑자기 죽었다면 한평생의 진위를 뉘할 수 있었으랴. 흥이 오른 조조는 연거푸 여러 잔을 마셨다. 자기도 모르게 취한 그는 좌우에 명했다. 붓과 벼루를 가져오라. 나도 동작대를 기리는 시 한 수를 지어야겠다. 그리고 곧 붓을 들어 시를 찍기 시작할 때 갑자기 보고가 들어왔다. 지금 동호에서 화흥이 유비를 형주목으로 삼아주십사 하는 서찰을 갖고 왔습니다. 손권은 누이 동생을 유비에게 시집 보냈으며 한수연안의 국외군 태반이 이미 유비의 손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조조는 갑자기 손을 떨더니 들고 있던 붓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걸 본 정욱이 물었다. 승상께선 화살과 돌이 빗발칠 때도 당황하신 적이 없는데 유비가 형주를 얻었다는 말을 듣고 어찌 그리 놀라십니까? 그러자 조조가 수십 깬 얼굴로 대답했다. 유비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용이요. 평생 물을 만나지 못하였지만 이제 형주를 얻었으니 이는 갇혀있던 용이 바다로 들어간 격. 내 어찌 당황스럽지 않겠소. 그럼 승상께선 화음이 온 뜻도 알고 계시는지요? 모르겠소. 손권은 본래 유비를 싫어하기 때문에 군사를 일으켜 그를 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승상께서 그러한 허점을 틈타 공격해올까 두려운 나머지 화음을 사자로 보내 유비를 천거한 것입니다. 이로써 유비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강남을 정벌하시고 싶은 승상의 소망을 미리 막아두자는 것이지요. 조조가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군. 그럼 어찌하면 좋겠소? 제게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손구원과 유비가 서로 싸우도록 만들어 놓고 그 틈을 타 승상께서 도모하신다면 북을 한번 쳐서 두 적을 동시에 무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계책이 무엇이오? 조조가 크게 기뻐하며 묻자 중덕 정욱이 막힘없이 대답했다. 동호가 믿는 것은 주유입니다. 이제 승상께선 임금께 글을 올려 주유를 남군 태수로 삼고 정보를 강하 태수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화음을 조정에 붙들어 두고 중용하시면 주유는 반드시 유비와 원수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싸우는 틈을 타 이를 도모하는 것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중덕의 말이 내 뜻에 부합하는구려. 조조는 즉시 화음을 대위로 불러 후한상을 내렸다. 이날 연회가 끝나자 조조는 곧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허도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정욱의 계책대로 이름뿐인 허수아비 임금께 글을 올려 먼저 주유를 남군 태수로 삼고 정보를 강하 태수로 삼으며 화음을 금일의 대법원장에 해당하는 대리시경에 봉해 허도에 머물도록 했다. 드디어 임금의 칙사가 칙명을 받들고 동호에 이르니 주유와 정보는 각기 그 벼슬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남군을 총괄하는 태수가 되자 주유는 더욱더 원한을 갖고 싶은 생각에 오후에게 서찰을 올렸다. 노숙을 유비에게 보내 형주를 받아내는 명을 내리도록 간청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읽어본 손구원이 노숙을 불러 물었다. 그대는 지난날 유비에게 형주를 빌려주는 보증을 섰는데 유비는 아직까지 미루기만 하고 돌려주지 않으니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겠소? 문서에는 서천으로 두면 곧 돌려주기로 명백히 쓰여 있습니다. 허나 서천을 취한다는 말만 하였지. 지금까지 군사를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 이러다간 늙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오. 제가 한번 유비에게 다녀오겠습니다. 추궁을 받은 노숙이 그렇게 말하자 손권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초 주유가 진언한 내용이 바로 노숙을 유비에게로 보내 형주를 다시 돌려받으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노숙은 그 길로 배를 타고 형주로 향했다. 제4장 한편 유비는 제갈량과 함께 형주에서 토지세로 곡식과 돈을 널리 걷어들이며 군마를 양성하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듣고 인근은 물론 먼 곳의 선비들까지 몰려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노숙이 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이번에 자경이 온 것은 무슨 뜻이오? 유비가 묻자 제갈량은 짐작하고 있었다는 투로 대답했다. 지난번 손구원이 주공을 형주목으로 천거한 것은 조조를 두려워한 데서 나온 계책입니다. 조조는 주유를 남군 태수로 삼았는데 이는 우리 두 집안에 싸움을 붙여 중간에서 어부지리를 얻자는 속셈입니다. 지금 노숙이 이곳에 왔고 또 주유가 이미 태수의 벼슬을 받았으니 이는 형주를 돌려달라는 목적으로 온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 어찌 대답하면 좋겠소? 노숙이 형주에 대한 말을 꺼내거든 주공께선 크게 목 놓아 오십시오. 울음소리가 절정에 이르면 제가 나가 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같은 계책을 정하자 유비는 부중으로 노숙을 맞아들였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나서 유비가 자리를 꺼나니 노숙이 사양했다. 이제 황숙께선 동호의 사위가 되셨으니 이 노숙의 주인이시기도 한데 어찌 감히 자리에 앉겠습니까? 유비가 웃으며 말했다. 자경은 오랜 보신데 그렇게 겸양하실 게 뭐 있소이까? 노숙은 그제서야 자리에 앉아 함께 차를 마시고 나더니 마침내 말을 꺼냈다. 이번에 오후에 명을 받고 온 것은 형주의 일 때문입니다. 황숙께서 형주를 빌려 머무신 지 오래이나 봉호는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가의 혼인까지 맺었으니 정리와 체면을 봐서라도 하루속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듣자 유비는 소매로 얼굴을 가리더니 크게 울기 시작했다. 필요할 때 울음을 터뜨리는 것은 유비의 특별한 재주였다. 이에 놀란 노숙이 물었다. 황숙께선 어찌 이러십니까? 그러나 유비는 대답 대신 계속 울음소리만 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병풍 뒤에서 제갈량이 걸어 나오며 노숙에게 말했다. 미안합니다. 실은 두 분 말씀을 듣고 있음지 꽤 됩니다. 자경은 우리 주공께서 우시는 까닭을 아시는지요? 모르겠소. 모를 게 뭐 있습니까?
당초 우리 주인께선 형주를 빌리실 때 서천을 얻으면 곧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셨지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익주목 유장은 우리 주공의 9벌로 모두 같은 한나라 황실의 골육지간입니다. 그런데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의 땅을 취한다면 남들의 욕을 먹을 것이고, 그렇다고 취하지 않으면 형주를 돌려준 뒤 어디다 몸을 의탁하겠습니까? 또 돌려주지 않으면 존귀한 처남의 얼굴을 바로 쳐다볼 수도 없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처지라 이렇듯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시는 거지요. 제갈량의 주문대로 일부러 우는 체하던 유비는 제갈량의 말을 듣고 보니 참으로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그는 주먹을 들어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본격적으로 목 놓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민망해진 노숙은 유비를 달래느라고 불쑥 이런 말을 던졌다. 황수께서는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공명과 천천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해되었다 싶은 제갈량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얼른 끼어들었다. 번거롭겠지만 자경께서 돌아가 오후를 뵙거든 한마디 수고를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 같은 괴로움과 딱한 사정을 오후께 말씀드려 얼마간 말미라도 없게 해주십시오. 말씀이야 전하겠지만 오후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그땐 어찌하시겠소? 오후께선 이미 누이 동생을 황숙께 시집 보내셨는데 어찌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자경께서 잘 말씀드리면 기쁜 소식이 있을 걸로 합니다. 노숙은 원래 어질고 너그러운 인물이었다. 유비가 이처럼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니 응낙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황숙의 사정이 그러하시니 오후께 말씀드려보지요. 고맙소. 감사합니다. 유비와 제갈량이 살해했다. 주연이 끝나자 두 사람은 노숙을 배 타는 곳까지 따라 나가 전송했다. 제5장 시상군으로 돌아온 노숙은 곧바로 주유를 만나 형주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주유는 발을 구르며 안타까워했다. 저런, 자경은 제갈량의 꾀에 또 넘어가고 말았구려. 유비는 당초 유표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던 시절에도 늘 형주를 집어삼킬 생각뿐이었으니 서천의 유장쯤이겠소이까.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끌면 자경에게도 누가 미치는 것을 면할 수 없을 것이오. 내게 한 가지 계책이 있소이다. 이번에는 제갈량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니 자경은 형주를 다시 한번 다녀와 주시오. 노숙이 말했다. 어떤 묘책인지 듣고 싶소이다. 자경은 돌아가 오후를 뵐 필요가 없어졌소. 이 길로 다시 형주로 돌아가 유비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손씨와 유씨 두 집안이 혼인을 맺어 이제 한 집안이 되었는데 만약 같은 유씨로서 서천을 차마 취하기가 어렵다면 우리 동우가 군사를 이끌고 가서 서천을 취한 뒤 이를 혼수품으로 드릴 터이니 형주를 동우에 즉시 돌려달라고 말이오. 서천은 멀고 험하여 취하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도독의 이 계책은 꼭 실현 불가능한 것 아니오. 노숙이 미심쩍은 표정으로 묻자 주유가 호탕하게 웃었다. 하하하하하. 자경은 참으로 고지식한 분이구려. 내가 정말 서천을 빼앗아 유비에게 주려는 줄로 아셨소? 그게 아니라면 나는 다만 그것을 명분 삼아 형주를 빼앗고 싶을 뿐이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준비를 게을리하도록 만들려는 것이오. 동우의 군마가 서천을 치자면 형주를 지나가야 하니 그들에게 곡식과 돈을 융통해달라고 하면 유비는 반드시 성을 나와 군사들을 이루할 것이오. 그때 틈을 엿보아 그를 죽이고 형주를 빼앗으면 내 원한도 풀리고 그대의 화도 면하게 될 것이오. 듣고 보니 과연 묘수였다. 이 묘수는 제갈량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유는 장담했다. 이에 노숙은 크게 기뻐하며 형주로 발길을 돌렸다. 유비는 노숙이 다시 왔다는 보고를 받자 제갈량을 불러 물었다. 자경은 어찌 다시 온 것이오? 노숙은 오후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상에 가서 주유와 무슨 계책을 꾸며가지고 우리 귀를 유혹하러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주공께선 듣고 계시다가 제가 고개를 끄덕이거든 그렇게 하라고 승낙해 주십시오. 알았소. 네, 그리하리다. 그렇게 방침을 정한 뒤에 노숙을 불러들였다. 안에 들어온 그는 인사를 드리고 나더니 먼저 입을 열었다. 오후께선 같은 유씨의 땅을 차마 취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전해 들으시고 황숙의 높은 덕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여러 장수를 불러 모아 상의하신 끝에 황숙 대신에 군사를 일으켜 서천을 공격하기로 하셨습니다. 서천을 빼앗으면 이를 혼수품 삼아 형주와 맞바꾸겠다고 하셨지요. 다만 군마들이 지나갈 때 얼마간 곡식과 돈을 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갈량은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께선 어쩜 그런 호의까지 베푸십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유비도 두 손을 맞잡고 가슴까지 올리는 공수의 예로 사의를 표했다. 고맙소. 이 모두가 자경이 오후께 잘 말씀드려준 덕분이오. 귀국의 대군이 도착하면 마땅히 멀리까지 나가 영접하고 음식을 베풀어 위로하겠습니다. 제갈량의 말에 노숙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제갈량도 유비도 주유의 꾀에 넘어간 것이 틀림없었다. 주연이 파하자 노숙은 한껏 상기된 기분으로 작별을 고하고 돌아갔다. 노숙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유비가 물었다. 저들이 우리를 대신해 서천을 취하겠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요? 그러자 제갈량이 크게 웃었다. 주유가 죽을 때가 되었나 봅니다. 저런 정도의 꾀로는 어린애도 속여 넘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허허,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해주구려. 주유가 취한 것은 길을 빌려 횡나라를 멸망시킨다는 가도멸백의 계책이지요. 즉 저들은 서천을 치러 간다는 명분을 앞세워 형주를 빼앗자는 속셈입니다. 주공께서 성을 나가 군사를 위로하실 때 성 안으로 쳐들어오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불시에 들이치겠다는 속셈입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소? 주공께선 마음을 놓으십시오. 사나운 범을 잡으려면 덫탈을 준비하고 자라와 물고기를 낚으려면 향기로운 미끼를 던져두면 됩니다. 주유가 오는 것을 기다려야지요. 죽지는 않더라도 반송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갈량은 즉시 조은을 불러 이러저러하게 하라고 계책을 일러준 뒤 매듭을 지었다. 그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준비하겠소. 곁에서 듣고 있던 유비는 그제서야 제갈량의 계책을 알아차리고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이 일을 두고 뒷사람은 다음과 같이 읊었다. 주유는 형주 삼킬 계략을 꾸미는데 제갈량 그 첫수를 먼저 알아차리니 장당에 드리워진 미끼만 노리다가 속에 숨긴 바늘은 보지를 못했구나. 한편 시상에 돌아간 노숙은 주유에게 협상 결과를 말했다. 도독의 말을 전하였더니 유비와 제갈량은 의심은커녕 도리어 좋아합니다. 성 밖까지 나와 군사를 위로하겠다고 하더군요. 이 말을 듣자 주유는 호탕하게 웃었다. 하하하하, 이제야 저들이 내 계략에 걸려들었구나. 그리고는 즉시 노숙을 손권에게 보내 상황을 보고하라 이르고 아울러 정보에게 군사를 이끌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때 주유는 화살 맞은 상처가 거의 아물어 몸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는 감령을 선봉장으로 삼고 자기는 서성 정봉과 함께 중군을 맡으며 능통과 여몽을 후군 대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수군과 육군 5만 대군을 이끌고 형주로 출정한 주유는 배 아래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번에는 제갈량도 내 계략을 빠져나가지 못하리라. 이윽고 선봉군이 하구에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주유가 연락병에게 물었다. 형주에서 마중 나온 사람이 앞에 있더냐? 유황숙이 미축을 내보냈습니다. 도독을 뵙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주유는 미축을 불러오게 하여 물었다. 군사를 위로한다던 일은 어찌 되었소? 미축이 대답했다. 주공께서 모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황숙은 어디 계시오? 도독과 함께 술잔을 나누시겠다며 형주성 성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에 군사를 이끌고 멀리 정벌 가는 것은 당신네 집안일을 위한 것이니 군사를 위로하는 예절에 절대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오. 예, 잘 알겠습니다. 미축은 그렇게 다짐하고 먼저 돌아갔다. 수많은 병사들을 실은 싸움배들이 강물 위에 빽빽이 늘어서 차례대로 전진해 갔다. 그런데 공안이 점점 가까워 오는데도 마중 나온 군선은 한 척도 보이지 않고 마중 나온 사람의 그림자도 눈에 띄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군. 주유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사실을 확인해 보려는 듯 배들을 더 빨리 전진시키도록 수군을 재촉했다. 드디어 형주에서 10여리가량 떨어진 곳까지 왔건만 마중 나온 배나 사람은 보이지 않고 강에는 다만 세차게 흐르는 강물만 보일 뿐이었다. 정찰 나갔던 병사가 돌아와서 아뢰었다. 형주성 위에는 양쪽에 백기가 꽂혀 있을 뿐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유는 더럭 의심이 들었다. 그래서 배를 강기슭에 대라 하고 직접 기슭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말을 탄 뒤 감령서성 정봉 등 한 무리의 군관과 함께 직속 정예병 3,000명을 이끌고 곧장 형주로 달려갔다. 그런데 형주성 밑에까지 갔는데도 아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주유는 말고삐를 당겨 멈추고 군사들에게 성문을 열라고 외치도록 했다. 그러자 성에 누가 나타나 물었다. 누구냐? 동호회 주도독께서 몸수위까지 오셨다. 어서 성문을 열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딱 하고 딱딱이 소리가 한번 울리더니 성에 있던 군사들의 창과 칼이 일제히 세워졌다. 그와 함께 성로로 모습을 드러낸 조은이 밑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도둑은 무슨 일로 예까지 오셨소? 순간 불안한 생각이 들었으나 주유는 시치미를 떼고 되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느냐니? 아직 모르고 있단 말인가? 나는 그대 주인을 대신하여 서천을 취하러 가는 길이니라. 그러자 조은이 호탕하게 웃었다. 하하하하하. 공명 군사께선 도둑이 취한 가도멸괴의 계책을 알고 이 조문을 여기 남겨두신 것이오. 또 우리 주공께선 나와 서천의 유장은 모두 한나라 황실의 종친인데 어찌 차마 의리를 배반하고 서천을 취하겠느냐. 만일 그대들 동호가 정말로 서천을 빼앗겠다면 나는 머리를 풀고 산으로 들어갈지언정 천하의 신의를 잃지는 않겠다고 하시었소. 이 말을 들은 주유는 자신이 일껏 짜낸 회심의 계략이 또 제갈량에 의해 간단히 대치기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얼른 말머리를 돌리려 했다. 그때 영자 깃발을 든 병사 하나가 말 앞으로 달려와 아뢰었다. 군마들이 내 길로 일제히 몰려오는 것을 탐지하였습니다. 관우는 강릉에서부터 몰려오고 장비는 자기에서부터 몰려오며 황충은 공안에서부터 몰려오고 위원은 이릉의 좁은 길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내 길로 몰려오는 저들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릅니다. 천지를 흔드는 함성 소리가 멀리 백여리까지 들리는데 하나같이 주유를 잡으라. 하는 외침뿐입니다. 이 말에 주유는 분노가 왈칵 치솟았다. 그와 동시에 아문 줄 알았던 상처가 다시 터지는 바람에 주유는 아! 하는 외마디 소리와 함께 말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